한때 학생들이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줍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그냥 굽힙니다. 술 취한 손님이 욕설을 내뱉어도 고개를 숙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주식으로 크게 성공했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32년간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칠판에 쓸 공식을 노트에 미리 적어보고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을 표시해 뒀습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30명 남짓한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수식을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해 못한 표정이 보이면 다시 설명했습니다. 수학은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답이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방과 후엔 학생들 상담을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아이,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주말엔 무료 보충 수업을 열었습니다.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 은경이는 가끔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게 산다고.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적금을 부었고 가족 여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저를 믿었습니다. 학교 일이 생기면 제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신뢰받는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퇴직식 날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자신 있었으니까요. 퇴직금 1억 3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이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요즘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있어. 2천만 원이 3천만 원 됐다고. 저는 별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수학 선생이잖아. 차트는 결국 함수야. 패턴만 읽으면 돼.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호를 만났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35%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이상호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주식만 사면 돼. 망할 리 없잖아.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논리를 가르쳤습니다. 근거 없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식 좀 해볼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학 선생이야. 숫자 보는 건 자신 있어. 대기업 주식만 할 거니까 걱정 마.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플러스 5%가 됐습니다. 1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지선 같은 용어들을 익혔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외웠습니다. 차트를 함수 그래프처럼 분석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엔 1,5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샀습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15%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주식은 어렵지 않다고. 나는 32년간 논리를 가르쳤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처럼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식시장이 수학 공식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제 안의 욕심을 저는 확신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대박 났어. 바이오 주식인데 일주일 만에 2배가 됐다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종목인데? 이상호가 종목명을 말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정말 차트가 수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빨간색 봉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도 빨리 들어와.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우리 인생 바꿔보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내 몰래였습니다. 이상호가 추천한 종목을 샀습니다. 처음 사흘은 정말 신났습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35%. 매일 저녁 이상호와 통화하며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욕심을 희망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그 바이오 회사의 임상실험이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가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상호야, 나야. 전화 좀 받아봐.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상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요? 며칠 전부터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에서 이상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 짧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상호는 퇴직금 전액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퇴직한 동료 교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호의 아내는 울다 지쳐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이상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희망에 차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상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상호야, 내가 대신 이겨볼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볼게. 내 목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상호 목까지 제가 성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주식 계좌만 들여다봤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여전히 마이너스 50%였습니다. 손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면 이상호에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더 버텼고 손실은 60%까지 커졌습니다. 이기기 위해 주식을 한다는 건 이미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추천 종목 하이닉스 30% 상승. 무료 정보방 초대 링크입니다. 처음엔 스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날 하이닉스가 30% 올랐습니다. 며칠간 계속 문자가 왔고 신기하게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방 이름은 개미들의 부자 되기였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와, 팀장님 오늘도 대박. 저 사흘 만에 1200만 원 벌었어요. 계좌 인증샷들이 올라왔습니다.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된 사진, 5000만 원 수익 인증.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추천 종목 나갑니다. 처음 일주일은 무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급 개장하는 즉시 KTNG 매수하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9시가 되자 정말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채팅방은 수익 인증으로 난리였습니다. 저도 흥분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큰 수익 원하시면 정회원 가입하세요. 이번 주만 특가 200만 원입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방금 100만 원을 벌었기에 200만 원쯤이야 싶었습니다. 정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정말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추천 종목들이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1000만 원 넣은 종목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가 됐습니다. 당황해서 채팅방에 물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타기 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 반등합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하락했습니다.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프리미엄 회원비 3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특별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내일 엑스바이오 상한가 확정. 저는 남은 돈 2천만 원을 모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한가는커녕 하한가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팀장이 미리 사놓은 물량을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답은 차가웠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 불가입니다. 투자 손실은 본인 책임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투자 조언일 뿐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여보, 잔고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분명 8천만 원 있었잖아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식 그만하자고요. 우리도 이상호 선생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면 이상호에게 미안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유튜브를 보며 단타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고점 매수, 저점 매도만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가족보다 주식이 더 소중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전쟁 뉴스가 터졌습니다. 증시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 보유 종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계좌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잔고 0.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지서들이 쌓여갔습니다. 딸의 대학원 등록금 고지서, 아내의 병원 진료비 청구서,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모두 밀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졌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고지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다 날렸어.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2년간 원칙을 가르쳤던 제가 정작 제 인생에선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논리를 강조했던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감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호의 죽음을 폭수심으로 바꾼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놓고 간 식사도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갔습니다. 무언가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뭘 찾는지도 모르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낡은 영수증들과 볼펜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찍은 사진, 딸의 돌 사진.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에 분홍색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손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 꿈, 딸의 필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쓴 걸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벌써 15년 전이었습니다. 천천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딸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빠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했구나.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처럼 써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 아빠가 자랑스러웠다. 아빠는 힘들어도 웃으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이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수학의 신이야. 절대 포기 안 하는 사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공책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하는 사람. 저는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지. 무너져 있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단 한 줄. 그 문장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책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주식 관련 책을 찾으러 서가로 갔습니다. 투자 코너에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이 좋아요. 노인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손때에 묻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과거 차트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셨나 봅니다. 나도 60 넘어서 시작했어요. 많이 잃었죠? 60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노인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공부는 차트에서 끝나지만 기다림은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인에게 더 물어보려 했지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노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책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직접 공부한 기업만 샀습니다. 손절가도 미리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수익이 났습니다. 플러스 3%, 3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이번엔 도박이 아니라 공부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급등주 금지, 공부 없는 매수 금지, 매직으로 크게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익률은 60%가 되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계좌 잔고가 1억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퇴직금만큼 다시 벌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보여줄 게 있어요. 노트북을 켜고 증권 계좌를 열었습니다. 잔고 1억 2천만 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눈빛이 예전 같네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왔어. 저는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계좌 잔고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자산은 70억이 넘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요? 복지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제가 배운 원칙이 흐려질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공 스토리를 나누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조용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선생님이시죠?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호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억눌렀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청년의 눈빛에서 이상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성공한 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야.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어.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가르침은 책임이거든. 나는 그 책임을 질 자신이 없어. 청년은 실망한 표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고. 70억이 있었지만 그 돈이 두려웠습니다. 더 올라가면 또 잃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기대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더 올라가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살고 싶어.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져. 다시 잃을까봐 무서워.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편하다면 나도 괜찮아요. 지금 저는 새벽 4시 편의점에 섭니다. 과자 봉지를 줍고 냉동식품을 진열합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주식으로 크게 성공했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며 계산을 해드립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돈을 버는 법보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공 후 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와서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